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도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하시죠. 미 연준의 긴축 행보가 일시 정지된 이후 시장이 너무 뜨겁지도 않은 또 너무 차갑지도 않은 최적의 상태, 이른바 골디락스를 맞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게 정말 이 골디락스가 맞느냐, 정말 다시 없을 최고의 이 상승 랠리가 펼쳐지는 게 맞느냐, 잠시 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장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보는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신증권 이경민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맞고는 처음 나오신 거잖아요. 네, 처음 나왔습니다. 리서치 경력만 20년 네. 갖고 계시잖아요. 그 정도 됩니다. 네. 19년 정도 네, 되시죠? 네, 네, 맞습니다. 19년 동안 시장을 쭉 보시면은 뭐 네. 남들과 다른 게 좀 보이십니까? 매번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항상 과거 잣대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면 좀 비슷한 때도 있겠지만 좀 그와 좀 다른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어떤 게 적합한 판단일까 계속 고민하게 되고 네. 저는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맞는 것 아닙니다. 같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2,600선 정말 아슬아슬하게 정말 지켜낸 것 같더라고요. 우리만 안 좋은 건 아니던데 네.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일단 오늘 미국 시장이 휴장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 주말에 미국의 빅테크 몇 개 종목들이 마이크로소프트 한 3% 정도 빠졌기 때문에 최근에 국내 시장을 이끌었었던 어떻게 보면 AI 관련한 IT 반도체 쪽이 오늘 좀 밀렸죠. 네. 밀렸고 그렇기 때문에 시총 상위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시장 밀렸지만 근데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오른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소위 그 전에 쉬었던 것들, 네. 뭐 예를 들어 방산 혹은 뭐 기타 다른 섹터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세게 좀 올랐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죽었다 혹은 더 이상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섹터도 오르지 않고 테마성 섹터들만 움직였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오늘 좀 쉬더라도 뭐 하루 이틀 정도 보면 다시 좀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골디락스의 기운을 좀 느꼈고요. 일단 조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외국인들이 좀 팔고 기관들 좀 팔았는데 이게 그 뭔가 전격화된 매도 이런 느낌은 들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종목도 움직였고 그래서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희망은 본 하루였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박정훈 팀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지금 한국 시장, 미국 시장 오늘 이제 휴장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 또 기대하셨던 분들이 약간 실망하실 수 있겠지만 네. 이럴 때일수록 한번 지금 상반기 동안 미국 시장이 어땠었나 이제 이런 부분 한번 좀 공부하는 시간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봤을 때는 지금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약간의 좀 의미 있는 구간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 달 전만 해도 이제 지금 미국 시장에 올라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시면서 수익을 좀 보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시지만 지금은 또 과열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 물론 이제 골디락스라는 얘기도 있겠지만요. 월가의 많은 전략가 분들은 또 지금의 약간의 과열 단계다라고 또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고 계시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다양한 의견을 좀 듣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거 조금 이따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이경민 팀장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쉬어갈 자리에서 쉬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2650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중요한 마디 지수대,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좀 저항이 있을 만한 지수대에서 외국인이 좀 일부 차익 실현을 하면서 대형주가 좀 많이 밀렸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들이 쉴 때 그 안에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은 네. 시장이 이제 끝났다, 끝났다, 상승이 끝나고 이제 하락이다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주도주가 쉴 때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지수를 받쳐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주도주가 쉰 다음에 다시 움직일 때 좀 지수가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는 뭐 단기 조정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이때가 좀 다시 한번 주도주를 좀 관심 있게 바라볼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한 발 또 도약하기 위한 네. 잠깐의 움츠림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오늘 이 코스피 조정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게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던데 지난주에 이제 LG 화학이 지분을 한 2조 원어치 팔아치운 게 이게 좀 영향을 미쳤나 봐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장 끝나고 좀 내용이 좀 나왔고요. 네. 일단 2조 정도를 매각을 해서 첨단 설비 부분에 투자를 하겠다. 그런데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 봤을 때는 올 초에 뭐 1월 달이나 2월 달 기사 보시면은 네. 지분 매각 없다라는 기사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저도 좀 왜 그러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LG엔솔 그 시총이 지금 130조 정도 되거든요. 130조 정도에서 2조 정도 판 거면은 네. 시총 환산하면 한 1.3%, 1.5% 정도 되면은 그 정도면은 저는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오늘 4.7% 빠졌거든요. 네. 근데 외국인들이 1,800억 정도 매도를 했고 기관도 1,300억 정도 매도를 했어요.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쉬어갈 자리에서 시총 상위주 단에서 일부 외국인 기관 매도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거고 네. 만약에 정상적인 장에서 했을 때는 밑꼬리가 좀 달았어야 됐는데 종가까지 끝까지 밀었다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이렇게 봤을 때 또 이제 LG화학 투자자분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LG화학 오늘 조금 올랐어요. 0.9% 정도 그러니까요. 올랐는데 네. 막상 LG화학 시황 같은 경우는 뭐 양극재 공장 건설 유럽에서 할 거고요. 그리고 생산 캐파도 2028년도까지 47만 톤까지 늘릴 예정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여기서 LG화학을 할 것이냐, LG엔솔을 할 것이냐 좀 궁금하실 거예요. 네. 막상 그러니까 그러면은 LG화학이 지금 첨단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그렇죠. 지분을 팔았는데 그렇죠. 뭐 지분을 갑자기 팔았다고 하니까 네. 경영이 좀 어려운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막상 회사 유보율 보시면 5,000% 넘습니다. 그래서 현금 엄청나게 많은 회사고요. 그래요? 올 초에 인터뷰 할 때도 그 자체 보유 현금성 예금이라든지 혹은 그 비효율 자산 매각을 통해서 이런 그 양극재 공장 건설하는 이런 자금을 쓰겠다라고 하긴 했어요. 네. 일단은 그렇지만은 회사가 정말로 어려워서 팔았다. 물론 그냥 볼 때는 석유화학 부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네. 좋은데 막상 최근 뭐 보고서 같은 거 보시면은요, 거의 중국 리오프닝부터 시작해서 거의 바닥권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문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올해 하반기에 뭐 헝가리 분리막 사업도 시작을 하고요, 미국 분리막 라인도 건설을 하고요. 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뭐 LG화학 부분이 조금 더 어느 정도는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그 시장 하락을 4% 이상 해서 만들긴 했지만은 네. 일단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게 지분 판거가 소위 수주가 깨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아마도 어느 정도 원래 밸류를 찾기 위해서 노력은 있을 겁니다. 시장에서는 항상 어느 정도 위치로 갔기 때문에 그것을 기업 가치를 훼손할 만한 이벤트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위치를 찾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뉴스를 보면서 유보율도 그렇게 높은데 네. 좀 본인이 좀 하지. 그러니까요. 뭐 굳이 이걸 팔아서 저의 대못을 받고 그죠?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진짜. 그러니까 좀 궁금해지는 거는 석유화학의 업황이 뭐 물론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석유화학 업황이 왜 안 좋은 거고 언제쯤 좋아진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중국 경기 회복 속도나 강도가 굉장히 미진하기 때문에 특히 제조업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석유, 철강 이런 원자재 관련된 산업들이 되게 좋을 거라고 기대했던 부분들이 좀 안 좋은 상황들, 아직까지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어서 네. 좀 불안정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재고도 많다는 소식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들에 있어서는 중국 경기에 좀 움직이는 것들이 네. 좀 아직까지 눌려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좀 더 초보적인 질문을 드리자면 네. 석유화학은 왜 중국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일단은 중국 쪽 수요가 워낙 많고 거기에서 뭐 소비되는 비중들이 높다 보니까 중국 시황에 되게 밀접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변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굉장히 올드 이코노미에 집중돼 있던 산업들 안에서 하나둘씩 변화하고 있거든요. 특히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이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그래서 저는 뭐 최근 한동안 2차 전지 소재들이 굉장히 뜨거웠다가 네. 좀 쿨다운되는 상황이긴 한데 뭐 최근 오르기도 했지만요. 근데 이런 변신하는 업종들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그동안에 이렇게 눌려있던 산업들,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기대가 좀 약했던 산업들에서 고성장 산업들로 변신하는 기업들에 대한 니즈가 최근 1, 2, 3월에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만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지켜보신다면 아마 또 다른 투자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한번 좀 여쭙고 가고 싶은데 지금 이제 미국 국무부 장관 있잖아요. 토니 네. 블링컨. 네. 시진핑을 조만간 이제 오늘 잠시 후에 만난다 이런 네. 소식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반도체주 우리랑 관련이 좀 될 수도 있을까요? 뭐 어떻게 봐요? 뭐 그거는 저희는 큰 연결고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중국이 마이크론을 제재한다라고 했는데 진짜로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셨던 딱 세 줄이 다거든요. 어떻게 제재하고 어떻게 규제하고 어떤 품목을 안 하겠다라는 말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구체화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좀 선전포고 형식이었다 보니까 저는 큰 영향은 없을 거라 보고 있고, 또 미국이 마이크론발 이 이슈로 인해서 한국 반도체들도 좀 자제해달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걸 또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네. 제재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죠. 네.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좀 불안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인 제재나 규제들이 강화되진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 마이크론을 제재할 경우에는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주 전에 뉴스에 나온 것처럼 중국 정부에서도 한국 반도체와 좀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라는 뉴스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블링컨 장관과 시진핑 회담이 있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네.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격화되고는 있지만 미중 간의 교역은 사상 최대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서로 싸우고는 있지만 결정타 아니면은 서로 목숨이나 생명이 위협이 될 정도의 타격은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오히려 서로 간에 필요한 것들은 좀 조인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 2차 전지 관련된 쪽은,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쪽은. 그래서 저는 저번에 옛날부터 말씀드렸지만 경제와 정치, 사회는 좀 나눠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들을 본다면 이번 블링컨 블링컨 장관의 시진핑 면담은 어쩌면은 미중 갈등이 좀 완화될 수 있다. 그 안에서 한국의 기회가 좀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것들도 이해할 수 있어서 나쁘지만은 않은 이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업력이 느껴지는 분석. 네? 아닙니다. 갑자기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잘 해주셨네요. 네. 이번 주 들어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또 이렇게 부각이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영국 런던에서 이제 재건 회의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요 이슈 때문에 아마 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재건 사업이 뭔가 좀 본격화되는 움직임이라고 봐야 될까요? 저도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을 때 네. 그 전쟁이 안 들어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사실 전쟁에 대한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요번에 이제 우크라 재건에 관련해서 오늘도 이제 주식 시장이 좀 많이 꿈틀거렸고, 네. 그 규모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 제가 이제 종목을 보니까 또 남북 경업주로 묶여있던 종목들까지도 올라가는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960조 원 정도 이제 규모가 된다. 뭐 처음에는 1차 이제 회의 때는 1,200조 원이 넘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뭔가 어떤 테마성을 좀 가지고 있는 네. 이런 종목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된다 한들 모멘텀이 만약에 꺾였을 경우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손실로 또 늦게 들어가셨던 분들은 네. 그런 이제 결과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해서는 조금은 좀 조심해서 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보고 네. 있고요. 거기서 저희가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테마주와 아니면 이게 어느 정도 계속 지속 가능할 수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실적이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오로지 이제 기대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실적이 어느 정도 연결될 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 실질적으로 재건할 수 있는 기업이 오늘도 올라갔는지, 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또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좀 어떤 실적으로 앞으로 연결될 거라는 기대감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종목들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제 재건 사업에 또 오늘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뭐 폴란드랑 일본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를 하겠다. 뭔가 겉으로는 드러나진 않지만 뭔가 물밑에서 뭔가 재건에 대한 계획들이 착실하게 구상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이런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영향은 미치고 있죠. 그리고 실적 관련 섹터들도 오늘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쪽이고, 네. 팀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중 섹터를 모아보면 인프라 투자로 관련된 전력기기, 그리고 우리가 알고 송배전망, 그리고 기계 쪽, 요 한 3-4개 쪽으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종목들로 봤을 때 뭐 HD 그룹 쪽에 있는 종목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이 최근에 굉장히 크게 신고가를 내고 있고요. 이런 섹터들이 아시다시피 대부분 굴착기라든지 뭐 이런 실체가 보이는 것들로 플러스해서 네. 미국의 IRA 법 때문에 공장 건설 대놓고까지 같이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추세는 계속될 것 같은데, 아쉬운 거는 오늘은 좀 빠졌죠. 네. 그리고 또 추세적으로 봤을 때 내용적으로 사우디 프로젝트
이게 지금 계속 연결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있는 쪽은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국토부 장관 얘기도 아마 그 안에서 굵직한 큰 그룹주 안에서 네. 회자가 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오늘 상한가 친 종목들은 일부 과거에 정치 테마성으로 있었던 종목들도 상한가를 쳤었고 삼부토건. 그리고 바로 얘기해 주시네요. 그리고 중소형 건설사들 네. 그러니까는 팀장 얘기해 준 것처럼 과거에 뭐 남북 경협주 이런 거 했었던 종목 그리고 모듈러 주택이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패널 쪽 들어가는 종목들. 근데 그 종목들을 보면은 이렇게 볼게요. 일단 대부분 윗꼬리가 달린 것들도 많고요. 제가 오늘 쫙 살라고 팔라고 딱 봤거든요. 근데 못 사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호가가 없어요. 올라갈 때. 예, 호가가 올라갈 때 보면 화려하게 올라가고 있지만은 막상 제가 일정 부분 금액을 매수를 하려 봤을 때는 호가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쉬었다가 제가 안 볼 때 한번 턱팍 오르는 거예요. 그럼 그 종목들을 이렇게 거래가 터져서 올라갈 때도 호가가 비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반대로 떨어질 때 생각해 보면 호가가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유동성을 조금 생각해보셔 해주는 게 어떨까. 네. 모든 테마주의 공통이긴 한데 네. 오히려 이럴 때 뭐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아까 뭐 전력기기 인프라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쪽을 오히려 실적 체크해보는 게 좋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팀장님은 이 재건주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전쟁이 끝나야 되겠죠. 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인데 네. 재건을 하러 들어가기는 어렵고 이번에 회의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서로 모여가지고 어느 정도 논의를 해보자 정도 사업 선정 계획조차도 없는 상황이라서 네. 아직 실체가 그렇게 뚜렷하진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아까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플러스 알파를 낼 수 있는 종목들은 뭐 실적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밸류에이션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이게 되면은 실적이 올라올 수 있지만 이게 안 되면 실적이 제자리거나 아니면은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데 재건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실적이 올라갈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라는 종목들은 지금은 오히려 좀 비중을 정리하거나 줄이는 기회가 그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적이 뒷받침되면은 뭐 재건 기대감이 좀 약해진다 하더라도 추세가 망가지진 않을 겁니다. 실적이 굉장히 탄탄하게 받쳐주니까 그런 종목들을 조금 더 옥석 가리게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잠깐 생각든 건데 네. 저희가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 지금 당장 실적을 낼 것 같거든요. 내일 당장. 맞아요. 여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이제 속아서 사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뭐 조심. 실제로 뭐 버셨을 수도 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좋은 기업은 그렇죠. 뭐 예. 무조건 사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있으니까. 예. 정말 약방의 감초 같은 역할을 너무 잘해주세요. 예. 감사하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주 하면서 꼭 따라붙는 게 이제 방산주가 있거든요. 네. 정말 전쟁하면 또 재건. 정말 부쉈다가 지었다가 뭐 인간은 정말 뭘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에도 또 두 가지 이슈가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4년 만에 개최된 파리 에어쇼. 여기에 우리 기업들이 또 대거 참가를 한다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윤 대통령이 프랑스와 베트남 순방을 간다는 거거든요. 먼저 이제 에어쇼에 참가한다 우리 기업들이 방산 기업들이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에어쇼 파리 에어쇼가 4년 만에 개최된다 하고 네. 팬데믹 기간 때문에 개최가 안 됐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뉴스단을 살펴보니까 하나그룹주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하나그룹주 주도로 뭔가 할 것으로 아마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거기서 UAM 네. 그래서 그쪽 관련한 모델을 보여준다고 하고요. 혹은 방위산업 관련해서 기술력도 개발한다고 하고 네. 보여준다 하고요. 그러니까는 우주, 항공, 방산 다 한꺼번에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7%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쉴 때도 해볼 만한 종목들 올랐기 때문에 장이 안 빠질 것 같다라는 의미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LIG 넥스원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거긴 한데 네. 오늘 17% 올랐는데 여기서 잠깐 좀 다른 얘기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방산주는요 어떻게 움직였냐면요 제가 좀 매매하다 보니까는 항상 기존의 컨센서스 대비보다 발표했을 때 실적이 좀 더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그러죠. 네.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하면서 올랐어요. 그리고 실적이 발표될 때 그렇죠. 어. 그래서 그 전에 프리 어닝 시즌에 에너지 탐방 가가지고 기존 컨셉은 더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전망이 굉장히 많이 틀렸었죠. 네. 그런데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종목 보고서 나왔는데 2분기 실적이 컨셉만큼 유지될 것 같다 보고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뭔가 방산주를 볼 때는 컨센과 좀 다르게 발표가 됐었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나올 것 같다라는 것 자체가 방산에 대한 매수의 트리거를 좀 당겼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실적 변동성이 컸었는데 이번엔 크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용 보면 뭐 폴란드 수주부터 해서 수주 계속 있잖아요. 그리고 지지난 뉴스 보시면은 이게 그 폴란드 정부에서 이제 선수금을 달라고 한다는 여러 가지 뉴스 따위 많아서 좀 희석이 됐었었는데 막상 네. 실질적으로 실적을 탐방해서 보니까는 예상 그대로 나오겠다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매수세를 좀 이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윤 대통령 순방부터 시작해서 추가적인 부분 좀 더 있을 수가 있는데 네. 막상 종목 매수세는요 실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 좀 보면서 좀 봤고요. 다른 종목들도 같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부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베트남 순방에 윤 대통령 가는 데는 기업인들이 또 대거 동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 한화나 한국항공우주 이런 기업의 대표들도 따라가는 네. 것 같고, 그러니까 방산 기대감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은 베트남 정부가 향후 5에서 7년 동안 3조 원에 달하는 국방 예산을 더 투입해서 현대화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3월 달에는 뭐 베트남 국방부 장관이 우리 한국을 나가가지고 무기체들을 다 보고 갖고 관심을 표했다라고 해서 네. 이번에 베트남 방문으로 인해서 수출 계약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방산주를 예전부터 계속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긴 했었거든요. 네. 왜냐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기 전부터는 이제 항공우주 쪽에 길이 열렸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은 뒤에는 유럽과 중동 그리고 동남아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를 지출하려는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감지됐었고 네.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경쟁력도 있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한국 방산업체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또 한국 방산업체들을 보면은 그냥 방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항공우주 산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돈이 되는 산업과 향후 미래 산업들을 같이 하고 있는 업종들이라서 산업이라서 계속적으로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뭐 수주 말씀하셨는데 수주가 어느 정도 어마어마하게 레벨업된 수주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뭐 단기적으로는 좀 흔들릴 수 있고 이슈 이벤트에서 등락은 있겠지만 네. 방향성 자체가 훼손되진 않는 그림이라서 계속적으로 주목하고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 재건주 얘기할 때랑은 분위기가 사뭇 다르네요. 네, 네, 방산주는 확실하게 좀 실체가 있는 일단 상승이다. 왜냐하면은 그 업종이 동반으로 올랐는데 네, 네.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 신고가를 썼다는 건 굉장히 다른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아까 좀 원전주 잠깐 말씀 못 드렸는데 네. 원전 오늘 살짝 쉬긴 했지만 지난주부터 올랐거든요. 올랐는데 이게 아마도 항상 그 대통령 순방 중에 원전주들은 미리 움직였었어요. 그리고 프랑스가 아시다시피 SMR 관련해서는 굉장히 강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주에 대한 뭔가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은 방산과 원전을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는 이유 같은 경우는 일단 지난번 사우디 때는 그때 그날이 고점이었거든요. 그 이번에 프랑스 때 아마 이제 일정 보니까는 내일 아침에 아마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랑 그 회담을 한다고 하던데 네. 그때 아마 어떤 뉴스단이 막 쏟아져 나올 텐데 그때 왜 원전 관련주들이 빠지는 안 빠지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원전 관련주 여태까지 뭐 이제 달라야 되겠지만은 이벤트 드리븐 성격이 굉장히 많았었고 이건 네. 세론 뉴스라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거를 좀 만약에 들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서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 이 서학개미뿐 아니라 일학개미들이 상당히 좀 재미를 보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박종 팀장님. 네. 지금 일본 주식이 엄청 이제 화랑인데다가 환차익 엔저 때문에 환차익을 기대하고 뭐 투자를 한다 이런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네. 오늘 마침 장중에 엔화 대비 원화 환율이 800원대를 터치를 했다. 8년 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800원대 터치했나요? 터치를 했습니다. 아, 네, 예. 890 몇 원. 예. 네. 예.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터치할까 말까 터치할까 말까 네. 그랬었는데 터치를 했네요. 일단 지금 뭐 일본에 관련해서는 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처음에 접했던 것을 보게 되면 사실 워렌 버핏으로 이제 시작이 될 수도 있죠. 네. 예, 그 전에 이제 물론 뭐 일본의 어떤 금리 정책이나 여러 이런 뉴스를 좀 접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일본에 있던 상사, 그런 이제 투자를 감행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면서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마 일본에 대해서 한번 좀 워렌 버핏이 일본에 투자를 했다고 이렇게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에도 워렌 버핏이 투자했던 그런 기업들의 어떤 주가 상승률을 봤을 때 정말 괜찮았거든요. 예, 너무 괜찮았기 때문에 그런 관심도가 좀 높아졌던 게 있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 엔저.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일본에 여행을 가는 그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고 네.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쇼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조금 이제 좀 이제 발생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엔저 원인을 저희가 좀 보니까 일본의 어떤 금융 완화 정책이 16일 날 일본 은행이 이제 금융 정책 결정 회의에서 단기 금리를 이제 마이너스 0.1%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 0%대로 유지하겠다라는 이런 완화 정책을 이제 시행하면서 네. 이게 약간의 또 하나의 트리거를 또 발생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 때문에 엔저의 효과 때문에 일본 기업들은 또 수출에 많은 호황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겹쳐지면서 지금 하나의 일본이 하나의 투자처로 많은 이제 곽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광물 쪽이 주목을 워런 버핏과 함께 받았었는데 이달에 또 우리 투자자들이 일본에서 뭘 제일 많이 샀나 봤더니 일본 반도체 소재 장비 쪽을 일단 제일 많이 샀고요. 두 번째가 미국의 20년 만기 국채를 원화가 아니라 엔화로 사는 상품에 투자를 했다 그래요. 네. 왜 굳이 미국 국채까지 사는 겁니까? 이 엔화로? 일단 미국 국채 가격이 어떤 금리 인상 기조가 멈출 것 같으니 네. 그러면 가격은 오르겠죠. 그러면은 가격을 오르는 거에 대한 가격 인상 효과 플러스 그리고 어차피 원화가 그 엔화가 우리나라 897원 아까 갔었잖아요. 네. 900원대 픽스가 되면은 여기서 언젠간 오르겠지 하면은 엔화 차이까지 같이 수익을 내려는 약간의 스마트한 투자자분들이 있을 것 같고 현명한 거예요? 잘 굉장히 투자한 거예요? 뭐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상 반대로 움직이면 양방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네. 하지만은 양빵이라니. 네. 예, 양쪽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일단은 그러더라도 과거에 근데 제가 반대로 해지를 하지 않았을 때 경우를 2007년도에 중국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리는 중이고요. 어찌됐든 일단 뭐 그거는 각자 선택이니까 존중하긴 하는데 네. 지금 그 900원대 엔화 900원대에 대한 부분은 견고하게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시장에서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일본은 이 30년 디플레이션 구조였고 그리고 이제 자산 자체가 굉장히 인건비, 뭐 환율, 조달비용 굉장히 싸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유지가 되는데 막상 그 지금 900원대에서 4월 한 중순쯤에 1,000원까지 올랐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보니까는 그때가 SVB 사태 터지고 퍼스트 리퍼블릭 사태 터지고 그래서 굳이 엔화가 그때 안전자산으로 부각받을 때였거든요. 그건 지금 그때보다 지금 국제금융 환경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풀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추세는 제가 보기엔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엔 환율이 10% 가까이 빠진 게 거의 한 달 만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또 앞으로도 빠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은 좀 거의 정점권에 가까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최근 엔화 약세가 왜 심하게 전개됐나를 보면은 달러화를 구성하는 거에 한 57%가 유로하고요. 그 다음이 엔화입니다. 그 다음이 파운드하고요. 자, 그러면 이 네 개 미국, 유럽, 영국, 일본 보면은 원래 미국은 금리 인상을 멈출 거야. 더 많이 안 할 것 같아라고 했는데 2번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줬고요. 네. 그리고 유럽은 금리 인상 더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더 한다라고 하는데 유일하게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지도 못한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근데 이전부터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 그래서 지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폐기할 거야 아니면은 좀 더 매파적으로 갈 거야라고 했는데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일본 중앙은행이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더 유지하고 좀 더 경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부양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주요국 중 유일하게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고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매파적인 스탠스를 전혀 보여주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급격하게 엔화가 약세되었는데 자 그러면은 3개월 뒤, 6개월 뒤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미국이 여기서 더 매파적으로 갈 것인가, 유럽이 더 매파적으로 갈 것인가, 그리고 영국이 더 매파적으로 갈 것인가 그렇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이제 거의 통화 정책에 있어서도 미국, 유럽, 영국 같은 경우는 정점권에 근접하고 있는데 반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더 압박을 받겠죠. 통화 정책을 더 지금 상태로 유지하기보다는 조금씩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여줄 수 있다고 본다면 지금 엔화 약세 기조가 더 심하게 조금 더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더 급격하게 전개되기보다는 지금 정도 수준에서 엔화 약세가 좀 정체되지 않을까? 그리고 올해 내년을 가면서 엔화 약세보다는 좀 강세 함량이 점차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일본에 투자를 하면은 좋은 거는 우리가 알겠는데 이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글로벌 무역으로 관계를 보면은 서로 대체의 관계잖아요. 일본이 엔저가 온다는 건 우리한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무역의 측면에서 보면? 네, 뭐 과거를 좀 보시게 되면은 사실 수출 어떤 경합도를 좀 지켜봤을 때는 겹치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 한 10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 최근에 들어가지고 그런 경합도의 어떤 지수를 좀 보게 되면은 조금 예전보다 뭐 적게는 한 0.8%, 많게는 한 6.5% 정도가 이제 좀 낮아졌어요. 그냥 낮아졌다는 얘기는 경합도가 그만큼 좀 느슨해졌다. 예,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이제 그 수출적인 부분에서 한국이 약간은 좀 좋지 않은 그런 위치가 있을 수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경합도가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그만큼 우리가 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한국은 다 아시다시피 지금 10개월째 또 무역 적자를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뉴스는 아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주말 사이에 보니까 미국이 또 우리를 환율 관찰 대상국 네. 지정을 했잖아요. 네. 이게 환율 조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부가 관찰을 해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거 좋지 않은 거죠. 네. 그런데 네. 일본은 해당이 안 되고 우리만 이게 해당이 된 거잖아요. 일단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네. 저희 같은 경우도 근데 저희가 이제 환율이 움직이는 것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반도체 경기 때문에 좀 더 움직임이 좀 더 컸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환율이 그렇게 변동성이 적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네. 일단은 그거에 대한 부분은 일단 내용은 좋지 않긴 하겠지만은 네. 일단 지금 우리 경기에 대한 부분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추측할 수 있겠고요. 네. 일단 지금 반도체 부분이 워낙 지금 외국인 매수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는 게 어떨까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원화는 대체 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위안화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약세로 돌았었는데 우리 원화는 보통 위안화랑 같이 연동이 많이 되잖아요. 네, 네. 왜 이게 다른 겁니까 서로? 1차적으로는 한국의 중국 의존도가 좀 많이 낮아졌죠. 미국의 수출 비중을 봤을 때 미국하고 중국하고 거의 붙어버렸거든요. 이제 옛날에는 뭐 30% 이상, 40% 가까이 중국에 의존했던 상황에서 이제 10%대, 20% 초반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중국 의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 수출 증가율을 보면은 5월 달까지는 기저효과, 2022년 5월까지 너무 좋았거든요, 수출이. 네. 그로 인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보였는데 6월 10일까지 수출 증가율을 보면은 조업일수를 감안하지 않았을 땐 플러스 반전을 했고 조업일수를 감안하더라도 마이너스 한 자릿수대로 회복이 됐고 무역수지 적자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전반적으로 한국 경기에 대한 차별적인 흐름들이 조금 기대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안에 녹아들어 있는 수출 그리고 특히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저도 최근 반도체 애널리스트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그 친구도 1분기가 저점일지 2분기가 저점일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최근 말하는 바라보면 4, 5, 5월달 데이터를 보면은 6월 초중반까지 데이터를 보면 2분기에는 확실하게 출하량이 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 녹아들어가면서 한국 수출 턴어라운드하고 무역 수지 적자 줄어들고 반도체 업황이 좀 폭신이 나아지는구나라는 것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이 또 녹아서 외국인이 엄청나게 샀지 않습니까? 3월 22일부터 거의 8조 넘게 샀는데 예. 그런 흐름들까지 맞물리면서 차별적인 원화 강세가 좀 전개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화 환율 흐름 어떻게 좀 움직일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원화의 흐름이요. 네. 저는 지금 이 상태에서 크게 변동성 없이 계속 좀 넘어갈 걸 좀 보고 있고요. 예, 뭐 엔화도 뭐 제가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1,270원, 80원대 정도에서 네. 지금 1,270원인가요? 78원, 네. 80원 조금 80원 더 예. 회복 그 왔다 갔다 정도죠. 하고 그 정도를 유지할 걸로 보인다. 네. 자, 환율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앞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던 그 골디락스의 진실에 대해서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이제 너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최적의 상태를 우리가 골디락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박정훈 팀장님께 먼저 네네. 여쭤보고 싶어요. 월가에 요즘 그러니까 골디락스가 올 거다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뜨겁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사실
이번 상반기에 미국 증시는 정말 특히나 저 빅테크를 사셨던 분들은 정말 많은 수익률을 좀 얻으실 수 있고 네. 물론 작년에 고점에 좀 물리셨던 분들은 아직까지 또 내 가격까지 안 온 종목들도 좀 몇몇 있겠지만 큰 이제 상승폭을 좀 보여줬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해서 지금 31%는 올랐습니다. 네. 예, 물론 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의 30개 종목의 어떤 성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한 3%, 3, 4% 가까이 이렇게 좀 상승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저희 서학개미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종목들이 대거 포진돼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러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골디락스 하면 뭐 뜨뜻미지근한 뭐 안정적인 그런 어떤 증시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일각에서는 또 지금의 상태가 너무 큰 버블이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어떤 코로나 하락을 또 예측하셨던 마이클 윌슨이나 그런 약간 이제 비관론자 측에 좀 계시는 분들은 지금이 좀 약간의 과열 구간에 있다라고 늘 이제 얘기를 하게 있고 그리고 이제 지수를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의 위치가 되게 의미 있는 부분이거든요. 전고점에 거의 다다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어떤 차익 실현을 좀 하는 그러한 이제 매물들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의견이 좀 대립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많은 의견을 좀 수렴을 하고 여기에서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앞으로 어떤 실적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EPS가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더 탄탄한 기업들,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다시 또 솎아내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한 그런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의 이 처참한 전 세계 증시 상황을 보면서 골디락스를 말하는 게 맞나 싶은 심정도 드는데 골디락스 진짜 오는 게 맞습니까? 항상 온다고 했을 때 거의 고점인 경우가 많아서 저도 그렇게 썩 미친 그렇죠. 항상 그래 왔었었고 네. 근데 이번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네. 이게 지금 미국장이 올랐었던 게 막상 그냥 뭐 제조업 종목들이 올랐으면은 제조업 종목들은 시크리컬이기 때문에 사이클이 있고 좀 빠질 것 같고 뭐 이럴 것 같은데 네. 이 빅테크 위주로 올랐고요. 빅테크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막대한 현금을 창출을 했고 창출한 현금을 가지고 지금 뭔가 AI 반도체 그쪽에 지금 집중해서 하고 있는 중인데 막상 내용을 보니까는 6월 달에 미국에서 해고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연초에 많았고. 연초가 이제 작년 11월부터 3월 달까지 네. 월 평균 34,000명 해고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5월 달에 별로 없었던 메타만 조금 했고 6월 달부터는 없었어요. 네. 그러면은 막상 지금 AI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뭐 저 엔비디아가 가이던스 지금 했는데 막상 엔비디아 가이던스도 5월 말에 나왔잖아요. 실적 발표가. 그러면 또 언제 발표하겠어요? 그거 부러질 거면은 8월 말에 발표하거든요. 그럼 2달 동안은 제가 보기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쪽 방향성은. 네. 그러면 지금도 오늘 오른 몇몇 소부장 업종들 같은 경우도 뭔가 AI 관련한 H뱅 공정 관련해서 뭔가 그런 소부장들이 움직이긴 했거든요. 네. 막상 그런 추세가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게 지속될 것 같다. 막상 근데 그것이 이제 장이 골디락스가 아닌 뭔가 떨어질 거면은 이런 뭔가 우리가 지금껏 올랐었던 트리거들이 깨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깨질 거는 아직은 제가 보기엔 안 보여요. 그래서 막상 와 너무 좋고 내일도 오르고 이런 건 아니지 하겠지만은 적어도 매매를 해볼 만한 환경은 그래도 한동안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골디락스의 끈을 놓치지 않고 계신데 네. 예, 두 분도 여쭤볼게요. 이제 좀 첨언을 드리자면 네. 좀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과거에 비해서 이제 매크로를 보는 그러한 투자자분들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말 물가지표를 CPI 네. 뭐 생전에 태어나서 CPI가 뭐야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예. 작년만큼 그렇게 CPI 공부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CPI나 여러 물가지표를 봤을 때 작년에는 정말 어떤 수치 0.1 수치 하나 때문에 주식이 폭락을 하고 그러한 이제 환경이 좀 주어졌었는데 최근 이제 상반기를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좀 스티키하다고 하는데 증시는 참 괜찮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을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 뭐 스탑앤고다 여러 이제 의견이 막 나오고 매파적 스킵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증시는 또 그대로 흘러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매크로적인 어떤 지표를 보기보다도 전 기업단에서 이 기업의 어떤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렇게 보시는 게 좀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업별로 좀 세분화해서 예. 볼 필요가 있다. 정확한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펀드 매니저분들 만나면 매크로 플레이를 하신 분들이 정말 힘들었던 게 올해 상반기거든요. 미국 경기는 계속적으로 슬로우 다운 하고 있고 그런데 증시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저는 매크로 플레이는 다우 지수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스닥이나 빅테크 기업들은 좀 다르게 가고 있다. 네. 그리고 또 매크로적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미국 경기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컨센을 보면은 올해 4분기가 0.2 정도 전년 대비 내년 1분기가 0.1 정도, 그러니까 거의 침체냐 아니냐의 경계선상 정도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 왜냐면은 올해 1분기가 1.8이었거든요. 네. 2분기 컨센서스 1.9예요. 그러니까 1.8, 1.9였던 게 0.9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은 맞는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미국의 경제 구조라는 거죠. 미국 경제 구조는 서비스 산업이나 소비가 워낙 비중이 높습니다. 서비스 산업과 소비는 아직까지 견조합니다. 그런데 제조업 경기는 되게 안 좋았거든요. 지금 5개월, 6개월째 수축 국면에 위치해 있는데 걔는 더 떨어지지 않고 있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소비와 서비스 산업은 계속 내려가는 그림이고 제조업은 먼저 꺾여 내려와서 바닥권에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미국 경기가 둔화된다 하더라도 제조업 관련된 쪽, 그리고 또 뭐 올드 이코노미보다 뉴 이코노미 이런 쪽들이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아까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용도 이미 빅테크 기업들은 한파가 지나간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더 나빠진다라기보다는 조금씩 좋아지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 그리고 반도체 업황과 맞물려 생각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뭐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전반적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수요들이 더 나빠지지 않고 조금씩 올라올 기운들이 보여진다는 측면에서 네. 미국 증시도 다우, 좀 나스닥 좀 나눠서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기업 단의 흐름들. 그래서 저는 한국도 12개월 선행 EPS가 올라가는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비중을 실어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도 지금 매크로에 너무 몰입되기보다는 기업 실적 흐름들이 어떻게 되나, 그에 선행하는 주가들은 어떤 방향성을 보이고 있나 계속적으로 체크해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니, 다우 지수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그래? 다우 지수는 일단은 이 산술되는 그 평균 자체가 이제 다르죠. 수익률 보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요. 네.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좀 필수 소비재 그런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은행주, 금융주, 예, 그리고 뭐 나이키나 뭐 월마트나 뭐 이런 네. 이런 종목들이 좀 있기 때문에 나스닥보다는 그래도 좀 이제 상승률이 좀 낮았다. 예. 그러면 이경민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골디락스가 아니라 AI 골디락스 아닙니까? 그게 따지면 AI 골드락스 맞네요. 그겁니다. 그건가요? 예, 예. 앞으로도 계속 되나요, 그거는? AI는 네. 사실 저는 저 AI 나와가지고 말씀드리자면 네. AI도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 어떻게 실적으로 전환시키느냐가 그게 아마 하나의 그 핀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테슬라가 전기차를 만들고 월가에서는 저 회사 망할 것이다. 예, 왜냐하면 계속 적자였거든요. 네. 근데 실적이 플러스로 흑자로 전환되는 순간부터 그 주가가 계속 올랐는데, 물론 이제 미국과 한국의 어떤 주가의 상승의 어떤 패턴을 보게 되면은 약간 미국이 좀 정직하다, 좀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도 어떤 실적적인 부분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실적이 만약에 기업에 녹아 들어가게 된다면 네. 그 부분이 아마 핀포인트가 돼가지고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대해서? 저 동의하는 게 더 크고요. 네. 근데 이게 막상 그 실적이 도는 시기를 봤을 때 그 턴어라운드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국내 주식은 그 터닝 포인트가 있을 때 그때 임박해서 더 빨리 올랐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는 미국 주식은 그런 같은 미리 땡겼어요. 그래서 좀 아까는 그 움직이는 포인트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 거고, 저희가 뭐 99.9% 국내 주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거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조금 몇몇 종목들이 지금 턴어라운드가 보이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송 전에 네네. 약간 그 HBM 쪽으로 보고 계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예. 그게 요거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죠. 지금 HBM도 굉장히 좀 많이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중인데, HBM이 처음 나오기 시작한 거는 막상 2, 3년 전의 기술인데 제가 2달 전에도 제가 다른 그 낮방송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안 움직였어요. 네. 안 움직이다가 엔비디아가 그리고 구글이 AI 반도체를 만든다고 시작하면서 그러면 그 안에 HBM에 들어가는 공정이 뭐냐? TSV 공정, TC 본딩. 그러면 그 본딩에 들어갈 때 어떤 장비가 들어가냐? 그게 최근 2, 3일 동안, 3, 4일 동안에 굉장히 빠르게 스터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스터디가 돼서 공유가 되면은 네. 그 종목도 20%씩 올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굉장히 좀 주목하고 있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얘기하셔서 좀 억울하시고 그런 마음이 항상 있으시겠어요? 저요? 네. 아닙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차장님이 보시고 나서 한 석 달 뒤에 보면은 올라 있고 이럴 가능성이. 아니 근데 그게 시장은 언제나 이게 내가 미리 공부한 거를 네. 기다리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늦는다 생각해서 그 후회를 하면은 주식 못 합니다. 네. 예. 아니 지금 AI 관련해서는 뭐 버블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항상 언제나 버블이 왔었다. 요번 버블이 AI 버블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근데 버블은 지나봐야지 아는 거고 네. 그리고 버블 오기 전에 침체 오기 직전에 버블이 있었다고 하는데 침체가 이번이 아니고 25년이라면 아니면 26년이라면 이 버블은 어디까지 갈까라는 것들을 고민해야 되겠죠. 네. 근데 저는 지금 상황들이 2016년, 17년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2016년, 17년에도 반도체 업황 안 좋다, 뭐 좋다, 안 좋다 논란 속에서 감산을 했었고요. 그리고 재밌는 그림은 2016년 하반기에 엔비디아가 2017년에는 서버 수요라든지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할 것 같다. 나는 네. 그래서 가이던스를 높이겠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2017년에 데이터 센터 수요 폭발로 반도체가 엄청난 상승을 했거든요. 네. 이번에도 좀 비슷합니다. 감산했고 엔비디아가 새로운 수요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현실화시켜주고 있고 이렇게 본다면은 저는 만약에 급격한 침체가 오기 전에 버블이 등장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상황이 버블의 후반부냐라고 보기보다는 버블의 초입부가 아닐까. 어떻게 본다면 내년, 후년까지 이런 반도체 수요에 대한 것들이 실적으로 붙어준다면 저는 2017년과 같은 흐름들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버블도 잘만 타면 기회가 되긴 하니까요. 네. 폭탄을 안 맞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럼 언제 폭탄이 터지느냐? 이건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전혀 모르겠습니다. 네, 그거는 뭐 시장에 맡겨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고 뭔가 좀 아니, 근데 조언을 해주시잖아요. 진짜 폭탄이 언제 터질지는 네. 정말 우리가 팔로우업을 계속해서 저희가 좀 가야 되겠지만은 저는 누가 알겠습니까 정말. 네. 예, 언제 과열이고 다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그거는요. 네. 그 경험적인 거. 이건 뭐 책에 나와 있지도 않은 부분인데 모든 투자자가 다 흥분을 할 때부터 그때부터 조심을 하면 되거든요. 네. 지금 그러니까 좀 흥분한 상태 아닙니까? 지금 별로 흥분 아직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제 영업점에 봤을 때는 저만 흥분했구나. 네. 아직은 네. 그렇게 저희 흥분 네 명이 다 흥분해야 됩니다. 아. 예, 그럴 때가 그죠. 저만 빼고 아직 흥분 안 하신 예. 상태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자, 3분 남았거든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 소식 한번 짧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라면주 순환 시대라고 해야 될까요? 추경 부총리가 이제 라면값 내려라 사실상 압박을 하면서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오늘 라면주들 다 고전을 했는데 오늘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추 부총리가 상당히 좀 얄밉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 주가 빠지면은 기분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데 아마 주말 사이에 그 뉴스가 굉장히 크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매수해서 물리신 분은 제가 보기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기존에 들고 있으시던 분들이 수익률이 좀 갉아먹었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이게 근데 막상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라면 회사들이 가격 인하 경쟁을 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막상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일정 부분 포션별로 낮춰가지고 그냥 회사별로 스테디하게 끝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국내 시장보다는 최근에 올랐었던 라면 회사들은 미국 시장이 좀 더 좋아서 올랐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약간 줄어든 수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걸 바라볼 때는 뭐 물론 오늘 빠져서 기분 안 좋죠. 그렇지만은 일단 미국 시장을 좀 보면서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근데 있습니다. 보통 정부가 이렇게 압박을 하면 가격을 안 내릴 수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뭐 국제 밀값이 다시 뭐 반등해서 오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이미 뭐 한 주 만에 10% 올랐다던데요, 밀값이? 뭐 밀값은 2021년 12월에는 1,300달러였고요. 2022년 3, 4월에는 900달러였거든요. 이미 낮아진 상태대로 낮아진 상황에서 네. 좀 반등을 하는 상황이지 이게 비용 부담을 어마어마하게 줄 정도의 레벨이냐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이런 이슈나 뉴스에 좀 이게 흔들리고 있는데 이번 2분기 실적이 어떨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전년 대비로 봤을 때는 웬만한 곡물 가격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 한 20%, 30% 되는 상황에서 작년까지 최근까지 라면 값을 올렸던 데 따른 이 스프레드가 벌어진 상황이라서 실적은 그렇게 나쁘진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에 의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멀지 않은 시점에 2분기 실적이 가까워지게 된다면 네.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레벨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한 번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박 팀장님도 짧게. 짧게요. 예. 라면 가격은
조금 낮아지는 게 낫지 않을까 봅니다. 아, 그래요? 예. 라면 좋아하시죠? 저희 서민 경제를 위해서 네. 예, 조금 낮아져도 저희 주주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인의 생각입니다. 네, 증시는 좀 살아있는 유기체 같다라는 생각 요즘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이 보여주는 이 차트만큼이나 시장 참여자들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또 증시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죠. 주식창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이벤트, 일들에 관심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주마가 꾸준히 관심 갖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이창환, 윤여민 그리고 박병창 전문가와 함께할 예정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